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몸이 불편하시면 안 돼요. 돼? 몸살 기운이 있었는데요. 예. 방송 나오려고 열심히 회복시켰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그러게요. 커피를 이렇게 맛있게 드셔서 그러니까. 좀 한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운보 선생님 제가 유튜브 검색을 하면 그래도 조금씩 뭐라 그러죠? 전문 마니아층이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알려지면서 그렇습니다. 수요층이 좀 느는 것 같아요. 네,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개수는 다르니까. 그렇죠. 단 한 분이 감상을 해도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맞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불교에 대해서 종합평을 한번 해주세요. 네, 불교 미술은 참 대단한 미술로서요. 네. 우리 고려불화를 예를 들면 당시에 13세기 경에 그려졌던 고려불화가 거의 불교국에서는 뭐 세계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한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그려졌는데 세계적으로 총 165점 정도가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는 단 한 점도 없다가 최근에 한 30점 정도를 일본에서 아주 어렵사리 비싸게 구입해왔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중에 130점 정도가 일본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미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뭐 독일 등에 각국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우리가 그런 우리 보물급인 그런 불화를 조금이라도 좀 더 되찾아 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울렁거리죠. 저도 30대 때 고려불화 환수운동을 한 12년 했는데. 그러시죠. 예. 그게 어렸을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저 훌륭한 일 하셨어요. 아프죠. 후학들이 이제 더 완벽하게 이야기를 이끌어 가겠죠. 자, 그런 뜻도 있고. 자, 들어갈까요? 불화가 민화에 끼친 영향. 자, 이렇게 잡으셨네요. 불화 그림하고 민화 그림은 상당히 가까운 관계로 사춘관계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불화하고 민화가 어떻게 이렇게 전맥되고 상통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불교 그림은 종교화로서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부처의 세계를 장엄하게 표현하는 용도로 제작되었습니다. 불화는 태화 외에도 사찰 정각의 벽에 그리는 벽화와 사찰 기둥이나 석가래 등 모든 단청에까지도 불화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불교 회화의 도상들은 대체로 국가 간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공유, 수용되었으며 그러나 국가 간이나 지역 간은 표현과 기법 등이 유지되어 있는 나름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조금 태화하면 이제 우리들이 이제 절에 가면 부처님 뒤에 요 장엄이라는 말이죠. 장엄했다, 장엄이 있다라고 하고 장엄 또는 태화, 단청 이렇게 되고 단청은 또 이제 일반인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전각에 그죠? 전각에 또 장엄했다 이렇게 사찰 등에 이렇게 이제 칠하는 채색해주는 그걸 이제 단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이제 단청과 또 이제 사찰벽에 그려지는 벽화와 또 사찰 안에 예배의 대상으로 그려지는 불화 그림들이 다 이제 불화라고 다 통칭했죠. 그렇죠. 이게 조금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호불탱화가 있고 산신탱화가 있다. 뭐 이 정도로 간모 예제도 치성강열에도 있고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민화와 밀접하게 만나고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불화는 장엄하게 그려진 화려한 예배용 그림이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불교회화 제작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사찰의 각 공간은 법식에 따라 정해진 내용의 그림이 채색 기법으로 그려졌으며 이는 현재의 사찰에서도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교회화는 일정한 내용이 변함없이 그려지며 그 기법 역시 다채로운 채색으로 정교하게 그려집니다. 불화는 예배용인 동시에 부처가 계신 공간인 정각을 화려하게 꾸며주는 기능과 함께 장식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이러한 기능은 민화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분명히
교주라고 하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도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인도의 문화가 이제 중국에 와서 중국의 형태에서 또 우리 한국의 형태로 바뀌고 우리 삼국으로 다 이제 이입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으로 가는 요게 인도, 중국, 한국 그다음에 이제 일본 이것들이 이제 공유적인 그렇죠. 예, 그런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것이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공유하고 네. 또 그 각국마다 불교 예배용인 불교 브라그림들을 그렸는데 네. 그게 이제 그 각국마다 조금씩은 또 나름의 전통이 있었죠.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예, 우리 아까 말씀하신 고려브라에서 이제 꽃을 폈죠. 그렇죠. 예, 그 말씀을 이제 이제 하신 거고 어떻든 예배용 그림이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출발해 보죠. 예. 불화와 미나는 내용과 표현 기법들이 공통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예. 네. 전통 회화와 달리 우리나라의 불화와 미나는 서로 다른 장르의 분야이면서도 부분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화의 미나의 소재와 표현 기법들이 차용된 것은 여러 기상적인 소재, 즉 불러쟁생과 기복, 다산과 풍요의 염원을 그린 미나의 요소들을 불화에 도입함으로써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상들로 미나적인 소재들이 불화 속에 묘사되어 있어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불화와 미나는 어느 정도 공통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제 일단 정각의 형태를 보면 이제 그 사찰이 이제 대웅전이 있고 산신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정각들은 그렇죠. 그거는 이제 미나풍 오리지널이죠. 그렇죠. 주로 산신도의 그 호랑이 산신들이 호랑이를 많이 이제 거느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호랑이 그림은 아주 지독히 그 미나하고 같이 닮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남이 그렇죠. 이루어지고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의 표현 기법, 그렇죠. 예, 그것이 내습됐다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되겠죠. 그게 뭐 인도나 중국으로부터 유입됐던 불화 그림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적인 불화로 형태가 변형되고 네, 이게 극단적으로 이게 만나죠. 두 문명이 예, 만나서 내습 융합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감상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죠. 네. 자, 불화는 순수 감상용이 아니라 장엄한 종교화이다. 이게 성격 규명을 하셨네요. 그렇죠. 불화와 미나는 모티브뿐만이 아니라 표현 기법에서도 많은 부분이 유사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나와 불화는 채색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근대기 이전에는 순수 감상용이나 재산으로서의 소유가 목적이 아니었으며 사찰이나 정각을 새로 짓거나 불화 그림이 낡아서 오염되거나 변색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회연되었을 경우 불화를 새로 제작하였으며 낡은 불화는 관습에 따라 태워 없앤 후 새로 제작된 불화를 봉헌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든 이것은 종교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형태를 볼 수 좀 아깝죠. 그렇죠. 다 태워버려가지고. 사실 대단한 국보급들을 다 없앤 거죠. 그 고려불화 이렇게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160점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그게 또 그 외국에서 그나마 가져갔으니까 그만큼 남아있지 가져가지 않았다면 그거마저도 태워 없앨 수도 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민화의 이제 호랑이나 뭐 용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방술이었기 때문에 1년 지나면 새로 그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설명이 조금 들어갈 텐데요. 그렇죠. 그 민화의 출발이 문배세화이었기 때문에 네. 새 연초가 되면 새로 붙이고 먼저 것은 그냥 낡아서 떨어지거나 없어지거나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봤을 때는 불화를 새로 봉헌했을 때 먼저의 것을 없애듯이 똑같이 민화도 없어졌다. 아니, 뭡니까? 뭐 좀 격까지는 좀 빗나가고 있지만 우리 추사 선생님의 그 뭐죠? 세화도. 세한도도 이 도배지에서 그렇죠. 도배지에 당시로 거의 도배지에 불과한 거죠. 도배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신문지 대용으로. 네, 그렇죠. 과거에 뭐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요. 네. 제가 70년도 말쯤 들은 얘기인데 어느 도배사가 그렇습니다. 보문동 쪽에 옛날 우리 고급집 댁에 도배를 하러 들어갔는데 벽장에 한 8폭의 그림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건 예사할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오려서 말아뒀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도배 끝난 다음에 그걸 가져왔는데, 근데 그 집 주인은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니까, 뭐 거기다 이제 행방을 찾질 않았죠. 네. 그 사람이 어떤 선술집에서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선술집에서 우연히 이제 뭐 옆에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도 나 어디 도배를 하는데 벽장문에서 그림을 뜯어왔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마침 이제 그 화상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니까 8폭이 8겹이 나왔다고요. 8폭이 8겹. 네, 그러니까 겹겹이 계속 붙인 거죠. 네. 그 중에는 뭐 단원 김홍도 그림도 들어있었고 어마어마한 그림들이 다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비싼 값으로 팔아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나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 붙였죠. 그렇죠. 네. 이게 거의 뭐 과거에는 도배 형식이었으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거 내가. 우리, 근데 여기서 정확한 게 있어요. 예. 우리 한지에 우수성. 그럼. 나올 수 있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한지가 이렇게 겹겹이 붙어도 천년을 간다니까. 한지의 우수성은 뭐 이미 다 아시지만, 그 과거에는 거의, 콩기름을 많이 발라가지고, 그걸 우비로도 썼죠. 그렇죠. 우산도 만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 겹 붙여서 갑옷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갑옷도 만들었죠. 갑옷을 만들어 입어서 그 장수들이 그 전쟁터에 나갔다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들은 그 한지라는 게 없기 때문에 가죽이나 뭐 쇳덩어리 아니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에 입고 다니기가. 근데 한지에다가 이렇게 철판만 조금씩 붙여 다녔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가벼운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갔다고 봐야죠. 네, 그게 좋습니다. 한지를 우리 민족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민화는 유교, 도교의 길상적 표현이다. 예. 민화 역시 기복적인 요소와 고대 설화가 결합된 내용으로 초복 벽사를 기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조선의 문예 부흥기였던 영조 1774-1776년도와 정조 1776년 1800년도에 이후 급격히 쇠퇴해지기 시작하는 왕권과 급성장하는 민중의 개혁의식으로 흉흉했던 당시의 사정으로 인해서 위기감을 느끼던 지배계층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강화 정책에 따라 도교와 유교의 습속인 길상적 민화가 탄생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불교와 그 민화는 잘 이게 걸어왔는데,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유교에서 보면 선비, 사군자에 묻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충돌이 왔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우리가 지배계층이라는 말을 감히 얘기하는 것을 예전에는 공유했거든요, 불교를. 그렇죠. 민중하고 같이. 그게 이제 조선에 넘어오면서 불교국이었던 그 국가 간이 네. 유교관으로 바뀌죠. 예. 그러면서 이제 충돌이 오는 거죠, 여기. 여러 그렇죠. 가지로.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유교, 도교를 융합한 새로운 우리 민화가. 새로운 이제 민화가 탄생하죠. 예, 그렇게 이제 돌파구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불교 불화미술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에 이제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와서는 이제 많은 이제 서민들이 애환이 있는 민화와 습합하게 되죠. 그래서 불화 속에 이제 민화가 같이 공유하는 것을 이제 뭐 후자에 설명드리겠지만 그게 분명히 드러나는 그렇습니다. 자, 민화는 궁중에서부터 사대부, 네.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애용된 민족의 미술이다. 이렇게 예. 민화는 궁정화에서부터 사대부, 일반 서민들에까지 확산되어 있으며 궁정 소속 기관인 도화서의 화원들에 의해 그려진 반면 18세기 후반 19세기에 민간 수요가 많아지게 되자 향사 혹은 황정이로 불리던 화장들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이들 민화장들은 민화수에 의해 등장하였으며 민화 역시 문화재 혹은 미술품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근대기 이전에는 감상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필요할 때마다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초의 문배 그림 등은 두고두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 연초에 새로 제작하여 사용했으므로 전통 회화로서의 감상용이 아니라 장식성 혹은 일정한 벽사구복을 구현하는 그림으로
불화의 내용과 부분적인 측면에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벽사로 많이. 그렇죠. 네. 예, 하나의 요새 용어로 부족. 네, 부족처럼 부족의 우리가, 형태로 애용됐다 이렇게 애용됐죠. 봐야 맞습니다. 되지만 그 그렇죠. 자체의 예술성에 대해서 우리가 재검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 민화의 그 위대함이나 이런 거는 이제 재검증되고 있죠. 이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민화 관련된 그런 이론 서적들을 펴고 1년이면 한 10대 군데에서 민화 관련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민화 수요층들이 많아져서 보통 한 번 세미나를 개최하는 곳에 가보면 저는 그걸 여러 군데 다니는데요. 보통 한 400~500명 이상씩 모입니다. 그래서 민화의 열기가 뜨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화승들도 민화제제에 가담니다. 화승이라 하면 이제 스님들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대체적으로 이제 사찰에서 생활하면서 그 그림도 그리고 그러는 분들을 화승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19세기 민화 수요의 급증에 따라 일정 화승들이 민가로 내려와 민화 제작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존하는 불화와 민화는 대체적으로 19세기와 20세기 전반에 그려진 것으로 이 시기 그려진 불화들을 살펴보면 민화와 유사한 내용과 표현 기법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전해지는 민화들은 대체적으로 19세기, 20세기 전반에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민화의 필상적 모티브들은 각 불화의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도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불화 중에는 치성광열에도 그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주제로 복숭아나 수박과 같은 특정 문자들을 복숭아나 수복과 같은 특정 문자들을 수명 장수와 의미가 있는 그림으로 십장생과 모란, 다산을 상징하는 석류, 수박, 참외, 가지 등도 표현되어 불화의 성격을 부각시킨과 동시에 일반 서민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드디어 융합되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불교사적으로 아니 순수 회화사적으로 보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이상의 실험이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네요. 큰 사상의 가치 이렇게 연그러지는 거대한 쑥이 만들어지는 그런 19세기, 20세기의 융합이 아닌 불교와 드디어 민화가 만났다는 이런 얘기. 그렇죠. 민화가 19세기, 20세기에 가장 이제 유토피아 부흥기를 누렸는데요. 또 불화에서도 19세기, 20세기경에 그려진 그림들에서 가장 민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타났죠. 아, 그렇습니다. 네, 조선 불화에 대한 거는 또 우리 다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고요. 자, 19세기 불교 미술과 민화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은 19세기 말 조선의 불교 미술에 관심이 지대했던 외국인 선교사가 화승인 문고산과 김봉 등 민화풍 그림에 대한 사진과 기록을 남기지 않았더라면 현존하는 대부분의 민화와 마찬가지로 화승들의 그림들 역시 제작자를 모른 채 사진만 남았거나 아예 그 존재 가치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세기 말부터 1930년대까지 활동한 근대기의 금강산 유점사의 화승 문고산이 그린 문자도와 1950년대까지 활동한 화승 김보홍이 그린 민화풍의 봉황 그림이 흑백 사진 자료로 남아 있다고 현존까지 남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선교사가 기록을 남겼네요. 그렇죠. 예, 그분이 이제 한국 문화를 이제 소중히 생각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기록을 남기고 사진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어떻든 오랫동안 내공이 되었던 불교 미술의 화승들이 민화의 영역에 들어와서 걸작을 남겼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짚어보면 좋겠네요. 이것도 재밌는 내용입니다. 자, 한국 불교 미술에 관심이 지대했던 외국인 선교사가 남긴 기록. 방금 전에 얘기하신 그 기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진 자료는 근대기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 선교사 에카르트 1998년에서 1971년에 자신의 저서 조선미술사에 기재한 것으로 문고사는 문자도에 의한
백수백복도와 같이 다양한 글자체를 사용해 글씨를 썼는데 그 중에서도 혁필화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김봉이 나무 판벽에 그린 봉황 그림은 오동나무 아래 둥지를 틀고 어미를 기다리는 새끼 봉황들과 둥지로 날아드는 어미 봉황의 모습을 활달한 필치로 그렸습니다. 이 사진 자료는 현재는 남아있지 않지만 사찰로 생각되는 곳의 벽화 자료로서 매우 귀중하며 더불어 미나풍으로 벽화를 그린 화승의 이름까지 밝혀져 있어 화승이 미나를 제작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게 맥락을 이분이 짚어주셨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불교 미술이 미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는 어떤 그 중요한 증거 자료를 남기셨네요. 맞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마 불화를 제작했던 그 화생들이나 또 미나하고 연대 관계를 아마 좀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은 다르지만 맥락을 짚어보면 이제 그 혁명을 성공한 이성계 일단이 그렇죠. 서울 성곽을 짓는데 건축술이 부족한 거예요. 맞습니다. 스님들이 멘토를 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정각을 수없이 접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기본 그 역량이 탁월하거든요. 그것처럼 아마 예술 세계에도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예,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당연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합되고 부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예. 그 과거의 그 건축술은 대부분 보면은 이 건축 설계도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 머릿속에서 그려진 대로 건축을 지었다고 하는데 네. 그 우리 그 건축술을 보면 사찰도 그러고 일반 큰 건물들도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잘 지어졌는지 조금 이게 생각을 짚어볼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맥락이 전 요새 이제 유네스코 한양 도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예. 그걸 그렇죠. 이루어야 돼. 이게 지금 맥락이 같아요. 예, 그 만리장성을 쌓던 그 축대 형식이 그 부여민족의 축대 형식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축정서도 하고. 예. 그래서 아마 그 중국에서 부여인들을 많이 이렇게 데려다가 복역을 시켰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만리장성을 쓰는데 공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직관하고 예단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기초 위에서 쓰는 맞습니다. 합이니까. 자, 여러 증언에 의하면 화승들이 결일 삼아 민화를 그려 생활을 유지했다. 예. 화성들은 불화 이외에도 산수화나 초상화 그리고 달마도 같은 손목화까지 다양한 장르의 그림을 그린 사실은 그 외국인 그 사진 자료 외에도 여러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그 우리나라 그 고암 이영로 화백의 증언에 의하면 사찰의 화승들이 견민 삼아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서도 까치호랑이 그림이 가장 많았으며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화승들이 미납을 그려서 생활을 유지했다고도 합니다. 역시 사찰에 걸린 불화와 벽화나 단청에 보이는 민화적 요소들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계기나 단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20세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 전통으로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게 불화인지 아니면 이게 민화인지 모르는 그 내습된 한마디로 결정체가 아닌가. 일전에 좀 답답한 그 후배들 어느 후배 뭐 이름은 거론하기는 힘들고 네. 후배하고 이게 토론하는 중에 갑자기 이 후배가 선생님 그 불화하고 민화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서 별로 다를 건 없다. 사춘간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성경 그림도 성화 그림도 그럼 민화입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어서 그거는 서양의 문화인데 왜 우리 민화에다 끄집어 넣느냐. 우리 전통을 공부해봐라. 그러고 화승들도 분명히 민가로 내려가서 민화를 그렸다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느냐. 여러 측면에서 전통 아주 진체화를 그리는 채색법도 그랬고 또 그 기복을 구사하는 기복소사를 구복하는 그런 발언하는 내용도 민화와 불화는 거의 유사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토론할 때는 참 예민해요. 공부를 시작 알죠. 무슨 말 넘어갔는지.
전혀 다르죠. 그렇죠, 전혀. 네, 전혀 다르죠. 성하고 어떻게 이걸 비교하겠어요? 예, 그래서 문화가 다른데. 아니죠. 예술 혼이 다르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건 굉장히 그 광의적인 거, 그건 어떻게 보면 도색화됐어요. 그 맞습니다. 성화는 많이 넘지를 꾸며- 못했어요. 그렇죠, 많이 꾸며져 인위적인 그런 모습이 꾸며져 있는 게 보이는 거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간 세상에 녹아들어 있는 거죠. 예, 전혀 다른, 전혀 짚을 걸 짚어야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예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비교해서도 안 되고, 예, 함부로 도식에 넣어서도 안 되는 세계 아닙니까? 그렇죠. 불화를 연구하는 도중에 그 고려 불화의 같은 시기에 성화가 그려진 것을 같이 비교한 그 책이가. 근데 그 예술적 감각이나 기술이 고려 시대 불화 쪽 그림이 훨씬 앞서 있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저산시키게 저는 됩니다. 뭐 공부한 사람이니까 얘기하자면 라파엘로는 이미 그렇죠. 우리 그 색감과 구도 이런 것들은 이미 고려브라의 티끌만도 못한 감성이다. 그렇죠. 아,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렇죠. 아니, 우리 그 정도는 볼 줄 알잖아요. 그렇죠. 요만큼도 못 따라 들어와 있던 그림들이죠. 예, 라파엘로의 아니 색의 천재라 그랬으니까 분명히 그런 바이올렛은 있어요. 맞습니다. 그냥 우리 예술을 우리가 통합해 보는 안목초로 보면 뭐 좀 전에도 얘기했었겠지만 미켈란젤로 그리는 그 미소를 짓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우리 고려시대 불화에 보면 고려 불화에 나타나는 한 미소, 친근함 이런 거는 못 따라오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예, 루소의 연옥의 상징성이 그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그 지옥의 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밀빵과 사회성의 미소랑 어떻게 비교할까요? 그렇죠.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맞습니다. 예컨대. 그렇죠. 자, 오늘 이렇군요. 자, 끝내 좀 해주세요. 예. 대체로 조선시대 회화의 소재들을 살펴보면 16세기의 산수와 18세기의 풍속화, 19, 20세기의 민화들은 당시에 유행했던 그림들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벽화를 비롯한 불화 속에서 민화적 요소들이 대거 등장하는 것은 신도들이 속세에 익숙한 것처럼 사찰 속에서도 민화를 보는 것을 원했으며 당시 화승들은 유행하던 민화를 불화 속에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화에 민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당시의 민화가 어느 정도 유행하였는지를 말해주는 단서가 되겠습니다. 대개 민화의 제작 연대는 19세기부터 20세기의 전반에 즉 일제강점기 때 제작된 민화들이 대부분이며 불화 속에 나타난 민화적 표현 역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으로 집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어떻든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